60조 원, 국군이 달린 세계의 수주 전쟁이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다음 달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최종 제안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걸 앞두고 캐나다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가 조금 전에 거제 조선소를 찾아서 우리 잠수함을 또 탔습니다. 자, 60조면은 허준 변호사. 캐나다 입장에서도 어쨌든 너무 거액이어서 이게 쉽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근데 캐나다 총리가 우리 잠수함을 탔었는데 오늘은 또 누가 온 거예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 조달 담당 국무장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장관. 지금 저렇게 잠수함을 생산하는 현장, 용접 로봇을 활용한 이 생산 자동화 설비 현장 이런 것들을 실사하고 시찰하러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등 경남 창원 소재의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았는데요. 잠수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 조선소 운영 체계가 얼마나 발전한 상황이고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종 결정이 임박한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외 최근에는요, 피델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잠수함에 직접 승선을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11월에는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장영실함 승함에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한 중에 여기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기업도 차례로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연구개발 산업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수함 건조를 넘어서서 방산 교역, 방산 전반에 걸친 협력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잠수함 모형 선물도 막 하고 손아트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서서 이제 그 캐나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잠수함을 그냥 뭐 타본 게 아니라, 이것도 타봤지만 잠수함을 만드는 그 건조 현장도 직접 다 둘러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데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이거 제대로 보여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장영실 하면만 이제 카니 총리가 승선했지만, 이번에 퓨어 장관이 왔을 때 두 사람을 동행시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타리오 조선소 부사장하고 어빙 조선소 부사장,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제조할 수 있는 그 산업 현장의 공장장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캐나다 산업 관계자를 데리고 온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같이 동승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격찬이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잠수함 사업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부사장의 말도 있었고, 한화오션의 실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부 기술력을 이 실무 인력들이 확인했다는 것과, 퓨어 장관이 사실상 담당 장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는 거는 카니 총리가 극찬한 것과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무 장관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여기에서 실무진까지 동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담당 장관이 우리 잠수함 타보고 대단한 경험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도 넓고 또 체급도 큰 우리 장영실함이요, 캐나다에서도 우리 잠수함의 이런 성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막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존의 납 축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 축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킨 수출형 잠수함에 그대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이제 잠수함 건조를 좀 시작하게 된 우리로서는 여기까지도 사실 놀라운 발전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방문한 이 캐나다 장관이 앞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읽어보면은 군사적 기준은 두 나라, 한국과 독일 모두 충족을 한다. 이제는 두 나라가 캐나다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걸로 최종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결정은 결국 잠수함 말고도 뭘 더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기술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와 독일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잠수함이 들어오든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걸 줄 수 있느냐,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산업적 효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60조의 딜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패키지를 많은 부분 좀 제공하고 있고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협력과 종합 컨설팅을 제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네. K 잠수함 도입했을 때 현지에 어뢰 공장을 설립한다. 어뢰 공장이 대단히 중요한 게 저게 어뢰가 잠수함이나 아니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거든요.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어뢰 개발하는 공장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건설하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운용기 협력을 하겠다, 군용기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캐나다의 산업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잠수함 수주의 좋은 어떤 입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력은 기본이고 승부는 이제 뭐 정치력과 외교력에서 갈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캐나다 측의 요구라는 거거든요. 현대차 공장 건설, 대한항공의 군용기 협력. 근데 이런 거는 자동차, 항공 이런 거 사실 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내줘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게 기술력이 대등한 상황이고 예.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을 선택했을 때 거의 뭐 EU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네가 만약에 선택받으려면 좀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청구서가 너무 선을 넘은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 산업 안보 협력 패키지 수준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덩치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특히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항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 유출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네. 그때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주전 자체로 보면 60조 원이어서 굉장히 예산이 크고 큰 건이기는 하지만 그게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와 이 캐나다 측에서 내민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잘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또 우리도 손익을 잘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K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는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내기만 한다면 역대급입니다. 자,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무려 60조 원이 달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얘기입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 마음을 좀 확실히 잡기 위해서 초호와 특사단까지 꾸렸고요. 조금 전에 캐나다로도 향했는데요. 이제 독일과의 2파전만 뚫으면 고지가 눈앞입니다. 한화, HD 현대중공업을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함께합니다.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 사업비 60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10% 수준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특사단 면면이 어때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대규모 방산산업이라는 게 무기 성능이라든가 기업의 역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산업 안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로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을 필두로 방산 특사단이 꾸려져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 이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용철 방사청장이 포함이 됐고요. 잠수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하나오션이 과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한화그룹 김동관 회장과 주원호 함정사업, 그래요. 예. 네, HD 현대중공업 함정사업부 사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성 회장 등 다수 기업의 이 수장들이 총출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과의 2파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재계까지 뭐 제대로 한번 팀 코리아를 띄웠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합니다. 자, 그런데요, 강훈식 실장이요, 오늘 출국하기 직전에, 자, 그러니까 그 직전에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찾아가서 캐나다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안보 협력까지 좀 부각을 하면서 이렇게 의지를 드러낸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사활을 건 셈이에요. 사활을 걸었죠. 아까도 잠깐 우리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 예.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총 60조 정도의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캐나다가 60조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발주를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과 우리가 이제 최종 이제 결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2파전, 예. 예, 2파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도입했던 노후된 잠수함을 12척을 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3,000톤급 디젤함을 최대 12척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 구입 규모만 20조 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20조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또 맡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금액까지 하면 60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네. 한국의 올해 편성 예산의 10% 정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 우리 정부도 이게 단순 뭐 경제 사업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외교전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었거든요. 이때 장영실함을 직접 태워주기까지 했었죠. Yeah. Thank you. All right, the Diamond Group was very successful. 저때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그 캐나다 총리가 뭐 계속 막 감탄사를 내뱉고 했었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자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재래식 잠수함을 따지면은 이 정도로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 네. 독일이랑 2파전 붙는다고 했으니까 독일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만만한 나라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유보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던 잠수함의 원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수함 보유만 20척, 세계 위기고요. 3,000톤급 잠수함은 독자 건조가 가능한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독일 잠수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스텔스 성능을 탑재하고 나토가 인정한 센서를 부착했다고 하는 뭐 잔망경까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물이 없어요. 그냥 개발 계획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근데 3,600톤급에다가 수직 발사관 10셀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실물이 있으니까 캐나다 총리가 가서 둘러봤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유럽이라는 같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정서적 유대감,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 좀 용이하다는 그런 건 이점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이 전력화됐을 때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근데 캐나다 총리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독일이 가장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지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실물이 있고 없고에 뭐 이런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최진봉 교수의 설명대로 이 캐나다의 해군이 이제 차기 잠수함으로 쓸 거를 선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사 기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얼마 전에 한미 연합훈련 중에 자 저분이 누구냐? 캐나다의 주임원사라고 합니다. 그 캐나다 주임원사를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태워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럼 허주임 변호사, 일단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유리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한번 탈락의 고배를 아쉽게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에 폴란드가 추진한 잠수함 보강 사업에서 결국 수선에 우리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정부가 퇴역을 앞둔 우리나라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훈련용으로 무상 지급하겠다, 무상 양도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승부수까지 던져서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폴란드의 최종 선택은 이웃인 스웨덴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술력에서 단순히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콩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콩고물도 있는 스웨덴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유럽 예. 방산계 전반에서 바이 유러피언, 그러니까 우리 유럽끼리 서로 기술 공유하고 유럽끼리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런 기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폴란드가 제공한 콩고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네.
폴란드에서 무기를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보다 떡고물이 수주를 결국에는 가르는 것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캐나다도 엄청 노골적으로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겠다 했다 이렇게 귀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스웨덴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 콩고물에 어느 정도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특사단이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카드를 준비했냐도 결국에는 최종 승패를 가를 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콩고물에 비유하셨지만 다양한 카드들이 또 필요하고 게다가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따내기만 한다면 K방산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랑스러운 우리 K방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우리 지금 K방산이 날개를 달았죠. 그런데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자 경남 거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경남 거제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남 거제 조선소라는데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죠? 캐나다 카니 총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민석 총리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김동관 하나오션 지금 부회장이 지금 통역이 없습니다. 공군 통역장교 출신인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오션 지금 거제 조선소에 직접 케니 총리가 방문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죠. 정말 우리나라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네. 디젤 잠수함 바로 장영실함을 직접 살펴보고 타보는 예.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카니 총리한테 굉장히 김동관 부회장이 이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또 깜짝 놀랐다면서 김동관 부회장을 또 지켜 세우기도 했다라는 지금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민석 총리, 오른쪽에 김동관 부회장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네요. 네. 아니 사실 장영실하면 위력 저희가 몇 번 짚어드렸지만 말해서 뭐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그 잠수함 기술을 총집결한 디젤 잠수함인데 덩치는 더 커지고 공격력은 더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덩치가 커지면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늘어났고 이 무엇보다도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 수직 발사관을 10개까지 늘렸기 때문에 타격 능력이 무척 강화가 됐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전투 체계라든가 네. 혹은 눈, 귀에 해당할 수 있는 그 소나 성능도 개선됐다라고 하고 또 이제 리튬 배터리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더 빠르게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 방산 시장의 그런 진출의 디딤돌 역할까지도 할 수 네. 있을 것이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자랑스러운 우리 장영실함인데 지난주에 이거 진수했다는 소식 저희 전해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캐나다 총리가 저걸 보고 갔다 그래서 호재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다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왜 저 현장에 굳이 갔을까? 예. 한국의 조선업 현장을 직접 보고 인프라도 확인하고 싶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무려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차세대 잠수함 발주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요. 90년대에 들어왔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상 기업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예.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두 기업이 손을 잡아서 독일과 노르웨이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최종 이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될 예정인데 예. 캐나다로서는 이게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라든가 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60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초대형 프로젝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스가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네. 아마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K방산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독일이 막판 경합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발주자인 캐나다의 총리가 우리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간 겁니다. 결국 이 최종 결정을 할 키맨 캐나다 총리는 그러면 이 장영실함을 타보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Yeah. Thank you. All right. The Nominee group was very successful.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엄청나다 이런 감탄사도 계속 했다고 전해지는데 자, 손흥민 변호사,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랑 그 독일 거랑 한번 재원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독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212 CD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가장 먼저 스텔스 성능이 무척이나 뛰어난 설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토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전투 체계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유리하다 보고 있고 또 잔망경이라든가 혹은 감시 장비 성능 역시도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개발 단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사항이라서 이 점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장령실함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장령실함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워낙 대형의 그런 잠수함이다 보니까 공격력도 상당히 높고 또 이제 수직 발사관 10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공격력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점이 충분히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 뭐 정부의 그런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독일 등을 포함한 그런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그런 경합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는 독일 거는 아직 실물이 없는 거고 우리는 실물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뭐 직접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캐나다로서는 어제 이 속보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예현 평론가, 앞서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이 받아낸 것도 이번에 이거 60조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거 캐나다 걸 따내는데 이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라던가 그 이후의 협상 과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K-방산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위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은 해군의 수건 사업이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K-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한미 간의 신뢰, 정보 공유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로서도 이거 기술뿐만 아니라 뭔가 정보 공유의 기회도 한국 업체라든가 한국 기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K방산은 그동안 유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캐나다의 이 잠수함 사업을 우리가 수주하게 될 경우 북미 시장을 적극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60조짜리 따내면 이게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 계약 규모로도 사상 또 최대 규모라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에이펙을 앞두고요.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정문수 작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가 그 미국 조선사와 손을 잡고 처음으로,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데 도전한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군수지원함 건조에 도전하는 거고요. HD 현대가 미국의 조선소 중에 가장 큰 그리고 대표적인 군수 업체 중에 하나인 헌팅턴 인거스와 함께 손을 잡고 미국의 신형 군수 보급함 이제 건조 사업에 이제 도전하기로 이제 협력각서를 이제 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투함은 아니고 전투함에 군수 물자와 뭐 연료 같은 걸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인데, 이게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다르게 미군은 전 세계를 섹터로 작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수 보급이라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입장이라서 지금 군수 지원함을 이제 신형으로 새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선소가 상태들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헌팅턴 인거스가 HD 현대와 함께 손을 잡고
군수 지원함 보급 사업에 군수 지원함 이제 입찰에 이제 도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손잡고 진행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네. 대한민국 함정이 80년대까지는 미군이 2차 대전 때 쓰다가 주던 전투함 가지고 이제 계속 잉여 전투함을 사용했던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 미국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전투함은 아니지만 군수 지원함을 이제 미국 조선소와 손잡고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점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이제 수상 건조함, 네. 그다음에 해군력이 이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절대로 외국에서 만들지 않거든요. 외국 업체에 미국 법인에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 보면 이제 아마도 HD 현대 조선소에서 일부 건조하고 아니면 같이 건조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같아서 미국의 그 무기 도입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 역시도 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네. 이게 성사가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역사적인 한 획을 긋게 되는 건데, 또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도 더 탄력을 받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되려면 입찰 단계지만 수주 따낼 수 있냐 없냐예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우리 한국과 관세 협상과 함께 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제안을 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국의 발전된 조선 기술의 협력을 받고 미국의 조선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APEC 기간 중에 미국 상무장관이 또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MRO를 통해서 쌓은 우리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에 신뢰를 주고 네. 아마 이게 타결이 된다면 우리의 조선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K조선이 이제 미국의 해군, 그 함정 건조하는 데까지 다가간 겁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무럭무럭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그 에이펙이 우리 K조선업에는 호재라고요? 왜 그렇죠?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런 대규모 외교 행사가 열리면 언제나 물밑에서는 또 경제가 돌아갑니다. 특히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면 업체의 역할은 좋은 제품을 준비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단계에 가면 결국 보는 게 국가 신용도, 즉 외교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에이펙 때 많은 방위산업 관련 계약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뭐예요? 무려 60조에 달하는 큰 사업인데요. 60조? 예, 캐나다가 지금 보면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영해를 보시면은 우리와 비교한되게 영해가 엄청 넓어요. 그 넓은 영해를 4척의 잠수함으로 초계를 하고 작전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4척 부족해. 결국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잠수함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운영이 힘들게 됐다. 4척 중에 한 척은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CPSP 프로젝트, 네. 즉 노후화된 잠수함들을 3,000톤급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제가 6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체, 그러니까 함 한 대 한 대를 사는 가격은 한 10몇 조가 되는데 유지 보수까지 합치면 60조 원입니다. 캐나다가 이 사업에 올인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 이미 노후화됐다. 두 번째는 보급로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홍해나 다른 이 공급선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2050년 정도 되면은 북극해 항로가 뚫릴 것이다. 그래서 그 항로의 중요성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푸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안보에 자꾸 미국 쪽에 업히지 말고 캐나다 니네들도 전략적인 그리고 유의미한 일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렇게 할 거면 미국의 그 다른 주로 편입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겠습니다. 캐나다에 어떻게 보면 명운이 달린 역점 사업이네요. 그런데 자, 이 에이펙 방문을 계기로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캐나다 총리가요, 직접 이번에 우리 조선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여기에 이번 방문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까요?
예, 이 60조 방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과 독일이 최종 경쟁자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거제 조선소 사실요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네.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제 한화오션은요 지금 장영실 안무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건조하는 곳이거든요. 신수지 연료고요. 그러면 이 한화오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산 잠수함의 모든 것을 다 건조한 그런 이 방산 업체고요. 네. 미국의 CNN이 최근에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인력과 효율성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한화오션은 또 인도네시아 수주 경력도 있고요. 현장에 가서 우리의 기술력과 또 실제 우리 한화오션이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언을 했는데 직접 와서 봐야 정말 우수한 잠수함을 원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눈으로 보면 더 혹할 거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칸이 이제 캐나다 총리가 찾아가지만 캐나다 총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네. 이 조선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관련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슬슬 나오고 있죠. 예. 경주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국내 빅3 조선소 중에 한 곳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고 이제 검토 단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오게 된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나 그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사업에 이제 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딴 사람은 잘 안 믿고 본인 눈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보고 결정을 내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와서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소의 역량과 해군 함정 건조 실력을 알고 네. 조금 좀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관세 협정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협력을 좀 해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국내 조선소는 방문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지만 네. 뭐 제3자가 물어보면 당연히 방문할 계획이 있어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하겠죠. 워낙 즉흥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가자. 그럼 이제 뭐 다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아마 335도 이제 방문할 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놓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캐나다 총리,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 조선업으로 향한 가운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내놓을 거냐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군이 최근에 자랑스러운 잠수함 장영실함을 진수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사막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킨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자, 저 장영실함이 이번에 이제 캐나다가 60조짜리 프로젝트에서 탐내는 거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압도적인 존재감이 영상만 봐도 느껴지는데 일단 이전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먼저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발전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보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까지 와 있고요. 그것을 전문가들은 장1, 장2, 장3라고 간단하게 표현해요. 장1, 장2는 독일에서 기술을 직접 받아와서 국내에서 건조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209, 214급이죠. 장3부터 이제 우리 기술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함도 그렇고 이 함의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장보고 사업 배치 2의 이 안창호급 같은 경우에 배치 1의 안창호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술로 만들었지만 우리 기술력이 75% 정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설계,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배치 2가 장영실 함인데 안창호 함이 3,000톤급이었다면 장영실 함은 3,600톤으로 더 커졌어요. 예, 근데 600톤이 숫자로 작아 보이지만 배로 보면 600톤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안창호함 같은 경우에는 작전 지속 시간이 3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영실함은 그 3배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작전 지속 기간이 제일 긴 잠수함 중에 하나고요. 작전 지속 시간이라고 하면 물 밑에서 이제 운행하는 그 기간 얘기하는 맞습니다.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이유, 충전이나 아니면 환기 때문에
수면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스노클을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환기를 할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 발전, 그러니까 연축 전지 AIP 더해서 국산 리튬 전지까지 더해져서 부상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디젤 잠수함 중에선 제일 길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격력 면에서도 가열층 발전을 했습니다. 기존함이 6개의 셀, 그러니까 네. 수직 발사관 6개의 셀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장용실함 같은 경우엔 10개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기? 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저거 나오는 저 장면이요. 저렇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기존은 6개였는데 지금 장용실함은 10개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맞습니다. 수직 발사관을 통해서 투사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순항 미사일도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 있는데요. 6개도 괜찮은 축에 속하지만 10개라고 하면은 더 많은 탄과 더 다양한 종류의 탄도를 가질 수 있죠. 게다가 지금 뭐 정확하게 규격은 안 나왔지만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 수직 발사관의 규격 자체도 살짝 커진 것 같아요. 그 뜻은 앞으로 개발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전력화가 안 된 무기 체계도 앞으로 투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기존의 잠수함, 그러니까 바로 전에 이 급에 비해서도 소나나 전투 체계가 AI가 도입돼서 훨씬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재원 훌륭한 거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교해 봐야겠죠. 이게 캐나다가 사가려면 경쟁 상대가 일단 누구고 그 경쟁 상대와 맞붙어서 비교해 보면 어때요? 예, 일단 캐나다는 여러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숏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 숏 리스트에 두 개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과 독일입니다. 독일이요? 그래서 저희 경쟁사는 독일인데 재미난 점은 독일은 우리의 잠수함 스승님이에요. 독일 이잠수함이에요? 맞습니다. 잠수함 이름은 212 CD급이라고 하고요. 네. 독일의 타센크루프 마린 시스템하고 노르웨이의 콩스베르크 합작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체가 없어요. 2029년에 취역할 예정인 함입니다. 길이가 73m, 폭이 10m고요. 배수량이 2,500톤급에서 3,000톤 정도 될 거다. 3,000톤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진 체계는 디젤 AIP 복합 추진 체계로 전지는 역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네. 수중 최고 속력은 20노트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배의 가장 큰 장점은 나토에서 인정받은 전투 체계와 센서죠. 그리고 잔망경 같은 경우에 비관통 방식으로 주야간 10km까지 관측이 가능하고요. 전투 지휘 시스템에 통합이 돼서 정보를 바로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잠수함 외에도 비존 감시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자,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센터장님.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요? 왜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납기. 다시 말하면 지금 독일 잠수함은 실체가 없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 장영실 함은 이미 나와 있고 와서 볼 수 있거든요. 완성품이 있는 거. 완성품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카나다가 원하는 2035년까지 우리가 여러 척을 원하는 것을 수주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한 척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 경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마 이번 APEC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외교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정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 국민이 보는 채널의 이야기 더해서 우리가 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디젤 잠수함은 이제 그냥 보통 인간이고 핵 잠수함은 인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장영실함은 약간 제주도 해녀분 같은 거예요. 30분 이상 자망할 수 있고 숨을 참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212 CD급은 지금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있는 잠수함인데 해당 국가가 배치해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제 지금 전력화해서 몇 년을 보낼 텐데 그러면 테스트가 다 되는 건데 212 CD급은 그때 만들어서 신제품이라고 줬지만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문제라도 하나 생기면 대형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장영실함을 선택해야겠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군사 기자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하면 작전 환경이 캐나다와 한국이 더 맞습니다. 독일은 발트해 연안에서 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한 표.
던집니다. 세 분 다 한국이니까 한국이 이길 것 네. 같다는 예, 분위기가 네, 드네요. 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잠수함 개발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게 당연히 뭐 무기를 팔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보 때문인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북한이 재작년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자, 이게 뭐냐?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정은 얘기 듣고 왔는데 핵 공격 잠수함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핵탄두를 탑재한 예.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진 체계가 우리 장영실함, 디젤함이지 않습니까? 네. 이 리튬 전지를 탑재한 거지만 저 김군옥함은 디젤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에요. 핵이 붙었으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건 분명히 아니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여기서 분명히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원수에게 이 강한 힘을 과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적으로 서둘러서 지금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주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장영실함에 아까 조금 네. 전에 SLBM 그 수직 발사관이 그렇죠. 한 10개 네. 정도 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1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네요. 일단 신형 잠수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선체는 아마도 이제 북한이 오래전에 도입한 러시아제 그 로미오급 잠수함 그 함체에다가 위쪽에 발사관을 얹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못생기기도 했지만 네. 되게 위쪽에 가분수라 저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수중에서 발사하거든요. 네. 엄청난 압력이랑 그다음에 요동이 칠 텐데 거기에 이제 선체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이제 문제가 돼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처음에 공개될 때부터 야 저거 실제로 쏠 수 있겠어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좀 했었습니다. 심지어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몇 년 동안 그냥 진수식은 요란하게 했는데 네. 요란하게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정작 수중에서 작전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제 명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대충 만들어 놓고 요란하게 축포 쏘고 행사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놓고 정작 이제 내실은 전혀 없는 뭐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수식 저렇게 열어놓고 네.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한 2023년이니까 2년 동안 그럼 바다에 안 띄운 거예요, 저걸? 예, 그러니까 저게 사실 저렇게 가분수식으로 돼 있고요. 예.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강한 압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개조 같은 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개조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실제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움직인 그런 어떤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저게 너무 위축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또 안심은 금물이겠죠. 자, 그런데 북한이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3월에요. 또 다른 잠수함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핵 잠수함이에요? 핵 동력 추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맞습니다. 지금 2021년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5개의 국방 발전 과제를 얘기하면서 예.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지금 외형을 보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네. 저기 김군옥함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이 큰데 그래서 한 10,0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해 준다면 특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원자로거든요.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장착할 그런 이때 이 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연료는 미국이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 원자로의 문제인데 아마 이건 실제 건조하고 완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저렇게 목을 매는 데에는 그만큼 기존의 그 디젤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이 핵 추진 잠수함이 갖는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작전적인 면에서도 장점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잠수함은 일단 추적하기가 힘든 무기체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위험한 잠수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 추진, SLBM 잠수함 같은 것을 우리가 추적할 때는 위성이나 다른 뭐 정찰 정보 감시 자산보다는 공격 핵 잠수함이 선 배치돼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그 임무를 하려고 해도 디젤 잠수함뿐이 없다면 네. 적은 핵 추진 잠수함이고 우리가 디젤 잠수함이면 저희는 며칠에 한 번씩 부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론적으로는 네. 승조원들이 견딜 수 있으면 작전 기간은 몇 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형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장영실함 거기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어쨌든 잠항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현존하는 잠수함 중에 제일 작전 지속 시간이 깁니다. 그래봤자 한 9주가 맥시멈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는 뭐 그냥 견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꿈꾸는 어떻게 보면 핵 추진 잠수함의 꿈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더 확산되는 모양새로 지속이 되는 게 자, 최근에 일본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네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가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국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서의 전환을 이제 강력하게 외치고 강한 일본을 내세우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신임 이제 방위상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우리나라 이제 펑클색자로 잘 알려진 인물 역시 이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게 정치적인 용어이긴 한데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고 배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여건이 바뀌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명분은 이제 중국 해군이 굴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영역 신형 잠수함, 항공모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해상 무기들을 도입해서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해군조차도 이제 위협이 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긴 하지만 이 일본이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일본이 이렇게 보통 국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한 예전에 일본 만화 중에 침묵의 함대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 보면은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손에 넣고 나서 어떤 꿈을 꾸는지가 명확하게 나온 지점들이 있어요. 그 다른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를 꿈꾸는데, 그런 지점, 일본은 또 한번 옛날에 거하게 사고를 한번 쳐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손에 넣는다는 얘기는 동북아 안보 균형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그 일본이 이런 걸 하기에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은 이미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관련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사실상 핵 추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대신에 핵 연료가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70년대에 핵 추진 화물선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수상함정과 이 잠수함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본 관계자가 어느 정도 핵 잠수함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왜 안 만들었어요? 예, 결국 평화헌법이죠. 예, 일본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주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결국 이제 평화헌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군대도 없잖아요. 자위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또 뭐 교전권 부인이 평화헌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국가라는 게 이걸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이게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핵을 갖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이런 어떤 정치적인 여건, 여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발목을 잡은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일본의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는 지금 좀 국제 정세가 달라지는 움직임이 있어요? 가장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지금 전력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조선 산업이 이제 쇠퇴하고 있고 함정, 잠수함 자체가 부족하니까 사실 믿을 만한 일본이
핵잠을 갖게 된다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이 호주에다가 오커스를 통해서 네. 호주 핵잠을 준 것 같이 네. 일본도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정윤석 작가가 짚어줬던 거는 일본이 그래서 만약에 핵추진 잠수함을 정말로 갖게 된다면 이거 동아시아의 해양 어떻게 패권 구도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결국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뭐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핵잠을. 그런데 일본이 갖고 거기에 또 북한도 갖게 된다면 결국 안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군요, 현황이. 그러면 지금 현황 보시면은 그래서 이 북한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언젠가 북한도 갖게 되고 일본도 갖게 된다면 한국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전략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혜로운 판단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국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해외 사람들이 공항을 빨리 빠져나갈 때 한국인들을 쫓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리미리 여권 다 준비하고 짐 챙긴 다음에 다 시작하면 우두로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중요한 일에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이 핵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미국과 함께 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상태라서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이전 생산의 모든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에 이용될 수 없다라고 딱 못 밟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13조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용될 수 있다라고 바꿔야만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에이펙 회담 때 여기에 대한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이펙 얘기로 해서 에이펙으로 지금 끝나요. 그럼 이 에이펙에 이번 한미 원자력 협정 이 개정안 테이블에 올라올 텐데 진전이 있을까요? 뭐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미국이 한국의 어떤 농축, 우라늄의 농축과 핵 재처리, 사용 후 핵 연료의 재처리를 일본 수준까지는 미국도 양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그런 협상들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 얘기만 하셨습니다만 일본도 핵잠을 가지려면 그 일본도 미국과 맺은 협정의 개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갖게 된다면 미국도 언젠가는 아마 한국을 차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또 우리나라의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K방산 잭팟이 북유럽에서 또 터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차세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미국 거와 또 우리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검토를 해왔는데요. 최종 우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기인도 하달 일반 사격 무장 완료. 쏴. 이게요, 몇 천억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 규모의 잭팟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게 꺾은 게 경쟁 상대가 미국의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동포병 로켓 하이마스가 천무와 경쟁을 했는데 천무가 한마디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천무는 요즘 K방산의 효자 품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이 희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마스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반격을 할 때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정밀 타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무가 사실 초기에는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하이마스의 대체제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가성비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성비요? 아니 근데 이경미 변호사,
단순히 그냥 가성비 좋다고 선택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에서 좀 차이가 많이 큰데 일단은 지금 그 비교를 해보면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70km 사거리 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무 같은 경우에는 80km짜리 미사일을 12발을 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거리도 중요한데 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300km 미사일을 한 발만 쏠 수 있지만 지금 천무 같은 경우에는 그에 육박하는 290km짜리 미사일을 2발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서 이게 단순히 가격적으로 가성비만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재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납길 역시 또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천무가 제가 북유럽 얘기를 드렸지만 노르웨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달에도요. 보면은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낭보를 좀 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노르웨이까지 지금 뚫게 된 거죠. 이 정도면 효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일단 대체 어떤 무기예요? 네, 이 천무 한자어를 풀이를 하자면은요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많은 로켓탄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제히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명으로 강철비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300발의 구슬 폭탄, 이거는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 그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로켓의 경우에는요.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거리 한 80km 되는 유도탄이 순식간에 이게 연속으로 막 발사돼서 목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기습 공격에도 강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에 실으니까 기동성도 우수한데 이게 또 이제 넓게 포진한 적을 한 번에 쓸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천무가 시속 80km에 초탄 발사도 무려 7분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빠른 대응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우수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착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m 이내로 대량의 화력을 정밀하게 집중시킬 수가 있어서 뭐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도 아군 피해 없이 이런 공격 원점과 중심 타격이 가능하다는 그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요? 그 장사정포 하면은 그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 때 등장하는 그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재래식 무기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런 장사정포요? 저렇게 해안까지 쫙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천무가 어떻게 제압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게 되면은 북한군이 지금도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화력이 바로 장사정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 금천 지역의 북한군 2군단 포병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부분 동굴 진지 같은 갱도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사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방공망 무기 요격을 통해서도 이것을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다, 위력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시간당 뭐 8,000발씩 이렇게 쏟아붓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자주포와 장사정포가 그 사정거리 65km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밖에서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 장사정포가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군의 도발 원점, 우리 킬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점 타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이남에 바짝 붙여서 쏘게 될 경우에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주요 사령부 이런 것들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어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효자도 수출 품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잭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수조 원대 잭팟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큰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캐나다인데 지금 이거 따내려고 총력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이게 무려 60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서 이 대통령의 친서까지 지금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 잠수함도 소개를 하고 그 마인드가 정말 좋은데 네네. 내 아들과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도 하고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 그 잠수함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을 들여가면서 지금 홍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잇따라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유사시 지하 100m의 벙커에 북한 지휘부가 숨어도 또 핵시설이 숨어 있어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 자, 한국판 벙커버스터 현무5의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실물이 처음 나오자 북한이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여 전술 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현무 5 탄도미사일이라는 흉물도 등장시킨 것이다.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를 자랑이라고 꺼내들고 그 누구의 정권 종말을 운운할 수가 있었겠는가.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뭐 쓸모없이 몸집만 크다 이렇게 콕 집어서 북한이 비난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좀 긁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게요. 탄두 무게만 8톤인데 이게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고위력 고중량 재래식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대 100m 깊이의 지하 벙커까지도 파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지휘부가 은닉하는 시설을 아무리 밑에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 한들 혹은 지하 핵시설이 있다 한들 이 현무5가 여러 발 발사가 돼서 이 파괴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남침하면 20-30발의 현무5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한 것이고요. 이게 타격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소형 전술핵 무기급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이른바 끝판왕으로 불리는 고위력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재원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게 그 탄두 중량이 무려 이게 8톤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건데 아니 8톤이면 이거 파괴력도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8톤이면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이제 대칭 전력하고 비대칭 전력으로 나누는데 대칭 전력은 이제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거든요. 재래식 무기 좀 전에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정말 상상 불허의 끝판왕인 겁니다. 8톤이 무게의 그 탄두가 들어가서 타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위력인데 자 그러면은 북한의 주석궁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저기 뭐 피해 다니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미 우리 연합자산은 사실 그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위치 파악이 됐을 때 이 탄두가 8톤짜리가 벙커버스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공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민해할 만합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위력이 참 대단하다고 보이는 게 이게 2024년에 국군의 날 행사 때 처음으로 이제 대중한테 공개가 됐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바퀴가 굴러가는 영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바퀴가 뭔가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개걸음하는 것처럼. 이건 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저 장면인데요. 바퀴가 지금 약 45도 각도로 틀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일반 트럭처럼 좌회전, 우회전이 팍팍 되는 게 아니에요. 18개의 바퀴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는 45도 각도로 틀어서 조금씩 각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근데 저게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도로도 좁고 특히 이제 전방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때 움직이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전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걸음처럼 움직이는 게 저게 좀 느리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형에 맞게 개발한 것이고요. 저렇게 조금씩 돌면서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좁은 지역에도 들어가서 언제 발사가 가능한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길이만 20m고요. 무게가 36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약간 45도 각도로 움직이면서 개걸음 가듯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관의 위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사일과 전혀 다른 현무5가 지난해 말부터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네. 군은 지난해 말부터 야전 부대를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얘기했고 현 정부 말까지 이걸 완전히 작전에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료하겠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벙커버스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벙커버스터 하면 떠오르는 게 미국이 지난해에 그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기습 타격했던 거. 지금 저 자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많이들 이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판 벙커버스터인 현무5도 유사시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영종 박사, 이 북한의 그 지하 시설이 정밀 타격하기에는 거의 거미줄 수준 아닙니까? 북한의 지하 시설이 6,000개나 됩니다. 그리고 되게 화강암 지대에 6,000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네. 이게 거미줄처럼 촘촘히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사실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시설, 정확히 우리 뭐 미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그런 위치를 때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임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김정은의 또 그 핵심 지휘부의 동향을 시시각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결심만 이루어진다면 네. 현무5를 통한 타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양에도 지하 시설이 워낙 많이 구축돼 있고 뭐 당연히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사저라든가 이런 것도 지하 시설이 있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항이라든가 또 네. 헬기를 탈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게 지하로 딱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벙커가? 네, 그런 지역을 아마 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력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그동안에 많은 애를 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핵의 은폐 또 그리고 생존을 결정지을 그 초대형 벙커 지하 300m 정도 깊이에 있고요. 이게 북한의 그 주석궁 아래로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와. 300m 안에 차가 나네. 자, 이 정도라는 건데. 그런데 그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당시에요, 최 교수님. 네. 미국도 그러니까 주요 핵시설을 완전히 또 붕괴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현무5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현무5가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벙커버스터 공습이 핵시설 충분히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을 도면서 지연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벙커버스터가 파괴한 지점을 가보니까 이란 핵시설이 그보다 10배 더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뚫어서 결국은 이란 핵시설이 파괴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벙커버스터랑 비교하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무5 아까 우리 두 분도 얘기하시지만 탄두 중량만 해도요 8톤입니다. 그러니까요. 벙커버스터가 2.4톤이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커요. 그만큼 파괴력이 크고요. 또 하나는 지하 갱도를 들어가는 그 깊이가요. 이게 어떻게 쏘냐면요. 위로 곡선으로 그러니까 직각으로 쭉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마하 10이에요. 마하 10의 속도로 100m 이상 올라가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지하에 100m 이상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서 직각으로 다시 내려와서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마하 10에 가깝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숨어 있는 그 지하 벙커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또 하나 사거리가 400km예요. 400km라 하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북쪽에 있는 곳에다가 만약에 벙커를 만들어 놔도 현무5가 충분히 타격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북한의 지하 시설을 하면요.
화강암 그 산악지대에 마치 좀 거미줄처럼 뻗쳐 있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 현무5가 이런 원리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벙커버스터는 자유낙하지만 그러나 현무5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말 속도가 극초음속에 가까워요. 마하 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GBU-57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GBU-57은 B2 스피릿으로 딱 한 발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무5는 수십 발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거든요. 자,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수십 발이 내리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유리창이 전혀 없죠. 자, 이런 무기가 이제 우리 야전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 억지력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술핵 한 발을 투하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다. 이러니까 재래식 위력으로서는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아까 보셨지만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말하면 10점짜리 거기다 그대로 꽂히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m에 설사 도달을 못한다 그래도 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밀 타격할 때 보면 꽂혀서 구멍이 난 데다가 또 집어넣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고 사실 이게 꼭 그 깊이까지 뭐 300m까지 도달을 안 한다 그래도 그 지하에 있는 그 충격파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보당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숨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뭐 예. 김정은으로서는 계산이 확실해지는 거죠. 김정은과 지휘부가 타격을 입으면 다시는 반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또 현무5 실전 배치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북한 김정은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상당히 바쁩니다. 무기 자랑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요. 이게 그런데 이 김정은이 자랑하고 있는 무기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저 잠수함. 이 이동식 운반대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저기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흡족한 듯 바라보고 있죠. 자, 이게 김주의 딸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8,700톤급 북한이 자랑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장면인데 화염을 뿜으면서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이 미사일 보면은 무슨 목표를 정확하게 타깃하고 있고 이거를 폭파시키는 저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거는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김대영 평론가. 예.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죠. 네. 근데 의외로 북한은 좀 요란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연말 연시에 자기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무기들을 연쇄다발적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구체적인 사거리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 시간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한 사거리가 이제 1,000km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도 다 사거리에 들어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전략이라는 건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핵탄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8,700톤급 네. 이 핵잠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언제쯤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돌연 연말에 이제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 좀 뒤에서 저희가 이제 풀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북한이 신형 고공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잘 보면 우리가 만든 엘셈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이제 그러네요. 예. 예, 러시아 쪽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고
발사될 때도 보면 이제 콜드런치라 그래서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내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나온 걸 보면 한 2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육지 바다 가리지 않고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비밀 병기를 꺼내든 것 마냥 이렇게 작심하고 내년에 이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어찌 보면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북한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만들기로 한 거 그 소식 듣고 상당히 단단히 열받은 것 같아요. 예. 그 북한 아마 이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전격 합의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합의가 나와서 북한이 대단히 당황한데요. 왜 당황해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지금 핵 전략 잠수함을 만드는 매우 시초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그렇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계나 노하우, 소형 원자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걸 만들자고 하면 대단히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은 아직도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는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걸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오노도단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8차 당대 때 몇 년 전에 핵 추진 잠수함 설계를 다 끝냈다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영국에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외교관 공간들에 어떻게 하면 핵 잠수함 설계도를 좀 구입할 수 없겠느냐. 비밀 지령이 2004년도에 그때 벌써 나왔어요. 2004년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죠. 그래서 그때 그런 지령을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여느 잠수함도 아니고 전략핵 잠수함 설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도로가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대단히 저희들도 우아했거든요. 공간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구할 수도 없었고 정 구할 수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추 공개한 그런 설계도라도 없는지라는 걸 이제 좀 알아보라는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 공간에서 이야기하던 제 친구 이름이 이웅철인데 좀 야 이걸 좀 내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상부에 보고해서 훈장이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노력하던 찰나에 어떻게 영국 정보 당국이 알았는지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경고를 했습니다. 공간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재 와 있는 다른 무관부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군사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1차 경고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추방한다라고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현재 있는 북한 공간에 경고장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북한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데 착수했죠. 2004년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태공사님도 당시 이제 영국에 계셨을 때 그 지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뭐 하다가 큰일이다. 왜냐하면 영국 정보 당국이 얼마나 이제 그 눈치가 빠릅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빌미를 준다면 추방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라는 못하겠다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핵 잠수함 설계와 관련한 자그마한 단서도 얻질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뭐 한 20년 정도 전부터 대단히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바다로 들어가겠느냐. 그때부터 뭐 이미 생각해왔던 거를 괜히 이제 또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렇게 그렇죠.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태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 북한 내부 민심 달래기라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이제 내년도에 9차 당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9차 당대회를 하려면 지난 8차 당대 때와 9차 당대 이 사이에 뭘 했느냐라는 성과물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지 1년이 지나고 네. 정말 사망자도 많이 나고 지뢰 해제하려고 갔다가 9명이 죽어오고 그러면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보건대는 필경 러시아에서 돈이 왔겠는데 이걸 다 어디에 썼을까? 이 의문이 왜 생기거든요. 왜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을 맞으면서 김정은은 이런 군사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민심을 향해서 여러분 돈을 제가 다 혼자 쓰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잠수함도 만들고 이런 방사포도 만들고 또 전략 순항 미사일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그저 생떼 목숨 잃은 건 아닙니다. 이런 민심 달래기 차원도 대단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이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 지령 받으셨을 때 네. 핵잠 좀 설계도를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외교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지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든 이제 국가들의 그 나라에 해당한 이제 그 지령들을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그러면은 비교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이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자, 일단 김대호 평론가 일단 비교부터 해볼게요. 우리 거가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난리칠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북한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태영호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만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면 만들 수 있는 지금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사실 이번에 보여준 이 SSBN 이 전략 원잠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래성을 싼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모형은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한민국은 만들면 정말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약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농축 연구 사용이 가능한 좀 순도가 높은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기술 교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에서 20% 정도 농축된 그런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키로는 한 20% 미만을 사용하지 않겠냐.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만든 이제 원장 같은 경우 핵연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외형상으로 우리 장보고 3하고 지금 북한이 만든 전략 원잠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네. 똑같죠 거의. 그렇네요. 뒷부분만 좀 길게 뭐가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는 부분만 있는데 저희 걸 좀 뺏긴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고속 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방울형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번이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 물방울형이 아니라 저속 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좀 많이 참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핵잠수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의지 뭐 이런 걸 하나 엿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자, 김정은이 무언가를 둘러보는데 거기에 뭐가 포착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김정은이 무기 공장으로 모이는 데에서 지금 뭐 간부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김정은 얼굴 약간 살 빠진 것 같기도 보이는데 포토샵 한 걸까요? 저 뒤에 보시면요. 뭐라고 쓰였냐면 대한민국 것들을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 것들을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를 지금 여기서 생산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것이라고 그러면 난가 싶은데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저게 뭐라고요?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 네. 보여줄 거면 제대로 보여주지. 좀 저렇게 흐릿하게 보여주는 건 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태영호 의원님.
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원래 저렇게 해요? 원래 북한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성명이나 담화문에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신문 이런데 저건 군수공장이잖아요. 군수공장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버는 구호까지도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다 바꾼 걸 보면 북한이 지금 헌법도 바꾸고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가기 위해서 내부 선전선동 사업을 위한 저런 구호들까지도 정례의 남조선으로부터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다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고 네. 또 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자, 그 배경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핵 잠수함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따져볼게요. 이 핵 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로 한번 남북한이 얼마나 완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대형 잠수함 설계 건조인데 북한 거 일단 육안으로 우리는 못 봐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상만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저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네. 잠수함 건조하는 곳을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요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변에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뭐 용접을 한다던가 네. 이런 기자재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저게 과연 정말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네.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측면에 뭔가 긴 게 붙어져 있죠. 그 사진에 보시면 저게 바로 이제 저 옆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소나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뢰 발사관도 보이고 네네.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이게 보통 잠수함을 건조하는 뭐 선체를 막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이제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수중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바다 밑속에 들어가면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선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을 실제로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1,500m입니다. 근데 1,500m. 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수직 발사관 뒤에 이제 함교 뒤로 보면 10개가 SLBM이 탑재가 되고 지금 앞에는 어뢰 발사관으로 보이는 구멍이 한 6개 이렇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지금 원자로가 탑재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북한이 지금 원자로를 갖고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은 보통 저렇게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 지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여지껏 요즘은 사실 인공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눈에 띕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수도 많고 과연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저런 고장력강을 북한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 힘 안 빌리고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게 돼요? 저렇게 만들 일단. 일단 저 정도까지 기술은 됩니다. 북한의 실제 잠수함 기술은 원래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심포에 잠수함 건조 공장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봉대 보일러라고 보일러. 이건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이 와서 해준 겁니다. 첫 잠수함 공장은 중국이 와서 다 건설해 주고 기술도 이전받았고 이자 방금 우리 김대현 이제 전문가님께서 평가한 것처럼 일반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보건대는 대단히 불균형적인 잠수함입니다. 함교가 저렇게 크다, 물방울 형태가 아니고 크다는 거는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은밀성도 보장 안 되고 속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도 좀 균형에도 맞지 않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핵 잠수함에 대한 원리가 군사 원리가 달라요.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핵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들은 이 잠수함이 핵 보복 타격입니다. 1차로 맞았을 때 핵기지가 다 맞아졌을 때 2차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바다에 넣어두거든요. 북한은 보복 타격 원리가 아니라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명 칼은 바다에서의 칼은 우리가 만들려는 핵 추진 잠수함이고 전략 핵 잠수함은 방패인데 북한은 반대로 전략 핵 잠수함을 칼로서 공격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함교도 작고 물방울 형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공격 먼저 쓰겠다는 거니까 저렇게 투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자 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북한이 바다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남과 북의 영토가 작고 우리 채널 A 우리 이야기도 하는 이 장소가 북한으로부터 1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영토에서 수도가 가까운 500km 범위 안에 양측의 수도가 있는데 바다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포와 공군력과 뭐 장사성포가 하면 다 해결되는데 결국 남북은 다 바다로 지금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을 가해서 진짜 북한의 핵 위협 국가로 보이게 하자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북한을 계속 따라다니며 추정했다가 공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싸움은 이제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외형만 봤을 때 여기에 그 SLBM 이 장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지금 보면 10개나 들어간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좀 기형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 전략 원자 SLBM을 쏘는 전략 원자를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이 급하다 보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사실 이제 세일 뒤에다가 발사관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조금 높았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북한은 SLBM을 이제 소형화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0m급 되는 이제 SLBM 탑재를 전제로 해서 잠수함을 만다 보니까 저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이로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원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항해하다가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불안정하게 너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과연 저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 외형만 봐서 이제 뭐 군사 전문가 또 그리고 태영 의원님도 곳곳에서 좀 미흡한 게 보인다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핵잠은요? 우리는 혹시 일단 안 만들었지만 설계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개념 설계는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덱스 때 해양방산 전시회 이제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 업체에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보고 3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다 보니까 이 배 모양 자체가 고속을 낼 수 있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배 모양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다른 제반 기술도 사실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연료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은 이 원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형을 짚어봤지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내부겠죠. 자, 내부 중에서 핵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소형 원자로.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김 대표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게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발전용 원자로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발전용도 없어요. 발전용도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발전용 원자로의 시초는 잠수함용 원자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강국이죠. 그다음에 SMR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시 되는 게 SMR용 원자로를 좀 손을 보면 우리가 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넣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없지만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소형 원자로가 뭔지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면 어떨까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들 잘 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소형 원자로는 그 크기를 한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대형 원전들은 전기 발전량이 어마어마해요. 130메가와트 이상 됩니다.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50메가와트 그러니까 전기 출력으로 계산했을 때 50메가와트 60메가와트 정도면 돼서 크기를 그래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가 어쨌든 핵잠 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아까 발전 원자로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북한은 지금 실제 핵 연료는 뭐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무기화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원자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하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에서는 북한은 대단히 이제 낙후한 상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원자로에서 가장 핵심은 소형, 작은 소형 원자로인데 이걸 북한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는 결국은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러시아에서 떼오르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페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스페인 앞바다에 러시아 당국 소속에 있는 그 군사 기업의 배가 저거요? 네, 저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러면 스페인 당국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어떤 물건을 싣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저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유르 저 호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그 핵잠에 들어가는 이 소형 원자로의 덮개가 저기에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배에? 저 배에. 근데 저 배가 러시아 상트페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로에 그 북한의 나선에 들릴 것 같은 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 원자로 저 덮개가 과연 러시아가 쓰는 게 맞느냐? 북한 들러서 북한에다가 주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에 빠진 거 아니냐. 목적지가 북한으로 조사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면은 아까 뭐 발전 원자로 기술은 없어도 이미 소형 원자로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전략핵 잠수함 선체를 공개한 거는 이미 러시아 측으로부터 소형 원자로를 주겠다는 확고한 담보를 받고 물론 이미 다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확고한 담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선체를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미 저렇게 공개를 했은 이유가 소형 원자로를 이미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푸틴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걸 공개한 시점이 바로 북한이 핵잠수함 실무로 공개하는 그 무렵쯤입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이렇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불패의 친선과 전투적 우위를 뚜렷이 확증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걸 보냈다라는 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만드는데 푸틴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뜻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푸틴이 평양 방문을 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정문을 맺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는가 하면 푸틴은 북한이 하려고 하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성과를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협력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와서 우크라이나 반대에서 싸워주고 있고 러시아의 부족한 포탄이라든가 미사일들을 북한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겠죠. 이걸 북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북한에 하지 못하고 만들 수 없는 걸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건데 그런 담보물도 없이 북한이 저렇게 젊은 군인들과 또 지금 미사일, 방사포탄 모든 걸 보내주고 있다. 이건 비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저 군수 공장에 나가서 올인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소형 원자로를 가져온 데 대한 보답 혹은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러시아 이미 약속한 모든 군사 물량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말에도 저렇게 공장을 분주히 찾아다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형 원자로 기술은 뭐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고 치고요. 그 가정하에 보면은 마지막 이게 필요하겠죠. 농축 우라늄이에요. 이거 북한은 사실 우리 이거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다 믿어도 돼요? 예, 북한은 농축 우라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저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중 일부 농축 우라늄 시설은 미국 해커 박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는 건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축 우라늄은요, 저렇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만 있으면 분리기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남북한이 한번 각각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 배치해서 어디에 운용할지도 하나 핵심일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핵잠수함을 우리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운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해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게임 체인저 탐지력이요. 김대호 평론가. 일단 남북한 탐지력 수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보다 일단 방위 산업 전자 부분에서 강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라든가 전투 체계를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뒤에 뭔가 선을 끌고 가죠. 저것도 소나입니다. 저런 여러 가지 첨단 소나들을 우리 지금 장보고 3는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만든 뭐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전략원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만약에 조기에 우리는 탐지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잠수함은 또 정숙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무함이 이제 한미연합 대잠 훈련했는데 미국 쪽에서 잡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음도 적고, 반면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지금도 바다의 경운기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바닷속에서 아주 소음을 많이 내요. 덜덜덜덜 하지 않나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뭐 먼저 탐지하고 추격 경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타격 능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제 타격 능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도 한미 양국의 이런 잠수함들이 사실 북한 해군의 저런 잠수함 기지 앞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 이번에 이제 김정일 가면서 이제 본 건데, 뭐 저런 투발 해저 기뢰라든지 신형 중어뢰도 이번 전략 원자에 맞춰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갖고 있군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항 기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중어뢰고 잠수함이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핵심적인 무기인데, 저거랑 비슷한데 자항 기뢰는 뭐냐면 항구 안까지 들어가서 기뢰가 바다에 가라앉은 다음에 뭔가 위에 물체가 지나가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공격 의도가 있다, 그럼 우리가 자항 기뢰를 먼저 북한 해군의 항구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죠. 이런 것들도 완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취역시켜서 어디서 운영하냐? 자, 추정되는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여기가 심포조선소라는 곳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건조시설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자, 얼마 전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그 잠수함이 추정되는 게 저기서 이제 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심포조선소에서 이번에 핵잠수함 기지를 또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마양도라는 저 섬이 있는데 저걸 사실상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잠수함, 북한 핵잠수함이 이제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성능이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전력 원자들은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성능이 안 되면 그냥 저 앞에서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에 이제 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잠수함들이 안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자항기뢰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좀 사용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근데 북한이 저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잠수함이 나왔다 그러면 한미 양국의 수상 전투하면 잠수함들이 뒤쫓아가겠죠. 그리고 SLBM을 쏘려고 했을 때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군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뭐 남북한이 다 핵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핵잠 공개 의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